우리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수많은 뉴스 기사들을 접해요. 이러한 뉴스는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가 유독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거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쪽 정당에 유리하게 기사가 작성된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가 있죠. 그 결과 우리는 언론사를 특정 진영으로 규정하며 A 언론은 여당의 편, B 언론은 야당의 편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기도 하죠. 이러한 언론의 모습은 기사에 대한 거부감을 낳고 결국 우리가 언론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언론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계급 개념은 사라져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18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언론을 제4계급으로 규정하며 그 위상을 강조한 점에서 언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감시하는 제4부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꾸준히 강조되어 왔고요. 미디어는 언론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정치 영역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네소타 대학교의 필립 티체노 교수는 미디어가 정치 권력에 대응하는 방식을 개에 비유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죠. 첫 번째는 와치독, 파수견이에요.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죠. 이 경우 미디어와 정치 권력은 긴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미디어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되죠. 언론의 파수견 역할은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헌팅독, 사냥견입니다. 미디어가 사냥감을 쫓는 개처럼 정보기관, 정치인, 정당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정권 말기 레임덕이 됐을 때 정권을 공격하면서 길들이기에 들어가기도 해요. 세 번째는 랩독, 애완견입니다. 주인의 옆에서 애교 부리고 사랑받는 개처럼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이로부터 보호받는 미디어를 의미하죠. 권력을 잡고 있는 개인이나 세력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면서 그 대가로 이득을 보기도 해요. 이 경우는 정치 권력의 미디어가 종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의 역할인 비판과 감시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드독, 경비견입니다. 미디어가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지배 집단과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때 미디어는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고 스스로를 지키려 하죠. 공익을 위해 일정한 가치관을 견지해야 하는 미디어의 모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애완견과 경비견의 분류는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마찬가지로 기득권에 속하려는 언론의 행태를 묘사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유형을 시대적 맥락 속에서 대입해 본다면 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과거 군부 정권 시대의 언론의 역할은 애완견으로 치부되어 왔어요. 지배그룹만을 위해 보도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의 현상 유지에 동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주의 시대의 언론 통제 정책 대부분이 언론을 애완견의 역할에 머물도록 강제했던 것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경비견은 보다 복합적인 최근 언론의 보도 행태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줘요. 지배 세력에 의존적이긴 하지만 복종적이진 않고 스스로 지배자를 자처하며 지배체제 자체를 수호하고 이를 위협하는 세력을 향해 가장 먼저 짖죠. 그 예는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부시와 고어의 싸움에서의 뉴욕타임스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두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재검표 문제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을 때 선거 초기부터 고어 편이었던 뉴욕타임스는
막판에 고어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다그쳤죠. 아마 뉴욕타임스는 그 싸움이 계속되다가 만약 결과가 뒤집혔을 때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최근 언론은 체제 유지를 위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또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침입자로 규정하며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던데, 이러한 모습은 경비견으로서의 언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뉴스를 미디어를 통해 접하죠. 따라서 미디어가 사건을 얼마나 사실에 근거해 엄격하게 구분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느냐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미디어는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과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죠. 누군가가 생산한 가짜뉴스 한 번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검증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과 혼란을 발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묘사된 당사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침묵이 곧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해명의 부담을 떠안게 되기도 해요. 가짜뉴스의 위험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가짜뉴스는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문제로 이어지죠. 최근에는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치 뉴스를 접하기보다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정치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에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편향된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이후 유사한 성향의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 결과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집하기 쉬워지고 그 과정에서 확증 편향이 더욱 강화돼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개인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다는 점이에요. 유튜브 콘텐츠는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영상의 완성도 또한 높기 때문에 시청자는 이를 쉽게 신뢰하게 되고, 일부 콘텐츠 제작자는 스스로를 전문가로 내세우거나 유명인사를 초대함으로써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도 해요. 그것이 전부 다 진실된 뉴스일까요? 정부가 기업과 유착하는 정경유착이나 정부가 언론과 유착하는 권한유착같이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 또한 중요하지만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언론의 책임은 더욱 클 수밖에 없겠죠. 개에 비유한 미디어의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이 항상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역량이 강화된다면 미디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진 않을까요?